10분쯤 뒤 차를 마시라고 종을 쳤는데도 버지니아가 내려오지 않자 오티스 부인은 하인을 한 사람 올려보냈다. 잠시 후 돌아온 하인은 버지니아 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버지니아는 매일 저녁 식탁에 꽂을 꽃을 꺾으러 정원에 나가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오티스 부인은 전혀 놀랍지 않았다. 그러나 시계가 6시를 쳐도 버지니아가 나타나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오티스 부인은 남자아이들을 내보내 버지니아를 찾게 하고 자신은 오티스 씨와 함께 집안의 모든 방을 샅샅이 뒤졌다. 6시 30분에 남자아이들이 돌아와 아무리 찾아봐도 버지니아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더라고 말했다. 이제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그 순간 오티스 씨는 며칠 전 집시 무리에게 공원에서 야영을 해도 좋다고 허락했던 일에 생각이 미쳤다. 그는 즉시 장남과 하인토를 데리고 집시들이 머무는 블랙펠 홀로로 출발했다. 근심으로 거의 미칠 지경이었던 채쇼 공작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나 오티스 씨는 허락하지 않았다. 집시들과 드자비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해보니 집시들은 보이지 않았다. 모닥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고 풀밭에 접시도 몇 개 흩어진 것을 보니 황급히 떠난 모양이었다. 오티스 씨는 워싱턴과 두 하인에게 주위를 뒤져보라고 명령한 뒤에 집으로 달려가 군의 모든 경찰서 경감에게 전보를 줬다. 불황자나 집시가 납치해간 어린 소녀를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오티스 씨는 말을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부인과 세 아이에게 앉아서 저녁을 먹으라고 말한 뒤 말구종 하나를 데리고 에스컷 길을 따라 달려갔다. 그러나 2km도 채 가지 않았을 때 누군가 뒤에서 말을 타고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어린 공작이 조랑말을 타고 쫓아오고 있었다. 얼굴은 시뻘갰고 모자도 쓰지 않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티스 씨. 소년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하지만 버지니아가 사라졌는데 저녁이나 먹고 있을 수가 있어야죠. 제발 화는 내지 말아주세요. 작년에 약혼을 시켜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저를 돌려보내지는 않으셨겠죠. 그렇죠? 전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지 않겠어요. 목사는 성가시게 구는 소년을 보고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잘생긴 어린 공작이 버지니아에게 이렇게까지 헌신적이라니 가슴이 뭉클했다. 오티스 씨는 말에서 허리를 숙여 공작의 어깨를 다정하게 어루만졌다. 그래, 세실. 돌아가지 않겠다면 나와 함께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지만 에스컷에 가서 모자는 하나 구해야겠다. 모자는 상관없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버지니아예요. 어린 공작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기차역으로 말을 달렸다. 그곳에서 오티스 씨는 역장에게 버지니아의 생김새를 묘사하면서 플랫폼에서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원하던 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역장은 철로 위아래쪽으로 모두 전보를 쳤으며 앞으로도 그런 여자아이가 나타나는지 꼭 지켜보겠다고 약속했다. 오티스 씨는 막 문을 닫으려던 직물 가게에서 어린 공작에게 줄 모자를 하나 산 뒤에 5km 넘게 떨어진 마을 백설리로 말을 달렸다. 그 옆에 공유지가 있어 집시들이 자주 찾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곳에서 시골 경찰관을 깨웠지만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다. 결국 공유지를 사방으로 달리며 집시가 있는지 찾아본 뒤에 집으로 말머리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상심한 데다 탈진까지 겹쳐 11시쯤 저택에 도착했다. 워싱턴과 쌍둥이가 대문 옆에서 랜턴을 든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로수 길이 무척 어두웠기 때문이다. 그들 역시 버지니아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집시들은 브로클리 초원에서 찾아냈지만 버지니아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집시들은 초튼장에서는 날짜를 착각하여 늦을까봐 서두르느라 갑자기 출발했던 것으로 해명했다. 버지니아 실종 소식을 듣자 그들 역시 몹시 안타까워했다. 사유지에서 야영을 하게 해준 오티스 씨에게 고마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시 4명은 뒤에 남아 수색을 돕기까지 했다.
잉어 연못은 바닥까지 뒤졌고 저택 주변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이제 버지니아의 실종은 분명한 사실이 되었다. 적어도 그날 밤에는 그렇게 보였다. 오티스 씨와 사내 아이들은 몹시 우울한 마음으로 집으로 걸어갔다. 말구종은 2마리 말과 조랑말 1마리를 끌고 뒤에서 따라왔다. 현관에는 겁에 질린 하인들이 모여 있었다. 서재의 소파에는 가엾은 오티스 부인이 누워 있었다. 공포와 불안 때문에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늙은 가정부는 화장수로 그녀의 이마를 씻어주었다. 오티스 씨는 그녀를 보자마자 뭘 좀 먹으라고 말했고 모두 소집하여 저녁을 먹게 했다. 우울한 식사였다. 아무도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 쌍둥이조차도 두려움을 느끼는지 푹 가라앉아 있었다. 둘 다 평소에 버지니아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다. 어린 공작이 간청했지만 오티스 씨는 식사를 마치자 밤에는 더 할 일이 없으니 모두 자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스코틀랜드 야드에 전보를 쳐서 형사 몇 명을 내려보내달라는 요청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들이 식당에서 나가는데 시계탑에서 자정을 알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종을 치는 순간 뭔가 쾅 하고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다. 동시에 무시무시한 천둥이 집을 흔들고 지상의 것이 아닌 선율이 허공을 맴돌더니 층계 꼭대기의 판벽이 큰 소리를 내며 뒤로 날아갔다. 그곳에서 핏기가 가셔 새하얘 보이는 버지니아가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층계참으로 걸어 나왔다. 사람들은 모두 버지니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오티스 부인은 딸을 뜨겁게 끌어안았다. 공작은 숨막힐 정도로 격렬한 입맞춤을 퍼부었다. 쌍둥이는 사람들 주위에서 흥겹게 승리의 춤을 추기 시작했다. 어이쿠 얘야, 대체 어디 갔던 거냐? 오티스 씨가 약간 성난 목소리로 물었다. 버지니아가 장난을 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셋이라고 내가 너를 찾아 말을 타고 군 전체를 돌아다녔단 말이다. 내 어머니는 겁에 질려 쓰러질 지경이었고 다시는 이런 몹쓸 장난을 하지 마라. 유령한테만 쳐. 유령한테만 치라고. 쌍둥이가 깡충거리면서 소리 질렀다. 얘야, 너를 찾게 되어서 천만다행이구나.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말아라. 오티스 부인은 중얼거리며 떨고 있는 아이에게 입을 맞추고 엉킨 금발을 손으로 빗어주었다. 아빠, 버지니아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유령과 함께 있었어요. 이제 유령은 죽었어요. 가서 보세요. 악한 유령이었지만 자신이 한 일을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유령은 죽기 전에 아름다운 보석이 든 이 상자를 저에게 주었어요. 온 가족이 말문이 막혀 버지니아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러나 버지니아는 엄숙하고 진지했다. 그녀는 몸을 돌리더니 가족을 이끌고 징들이 벽판이 열린 곳을 통해 좁은 비밀복도로 걸어갔다. 워싱턴이 탁자에서 촛불을 집어들고 그 뒤를 따랐다. 이윽고 그들은 커다란 떡갈나무 문 앞에 이르렀다. 문에는 녹슨 징이 박혀 있었다. 버지니아가 문에 손을 대자 묵직한 문이 뒤로 젖혀졌다. 그들은 천장이 낮은 작은 방에 들어섰다. 천장은 원형이었으며 쇠창살이 달린 아주 작은 창이 하나 달려 있었다. 벽에는 거대한 쇠고리가 달려 있고 여기에 연결된 사슬에는 여윈 해골이 묶여 있었다. 해골은 돌바닥으로 길게 몸을 뻗고 있었다. 살이 없는 긴 손가락으로 구식 나무 접시와 물병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접시와 물병은 아슬아슬하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여 있었다. 물병 안에 녹색 곰팡이가 핀 것을 보니 한때는 물이 들어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나무 접시에는 먼지만 한 무더기 쌓여 있었다. 버지니아는 해골 옆에 무릎을 꿇고 작은 두 손을 모아 속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 앞에 비밀을 드러낸 무시무시한 비극의 현장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이야, 쌍둥이 하나가 갑자기 탄성을 질렀다. 그는 이 방이 집의 어느 날개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려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이야, 저 말라비틀어진 늙은 편도나무에 꽃이 피었어요. 달빛에 꽃이 분명하게 보여요.
하느님이 할아버지를 용서하신 거예요. 버지니아가 엄숙하게 말하면서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서 아름다운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아, 천사 같은 사람. 젊은 공작이 소리치며 팔로 그녀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런 기괴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난 나흘 뒤 밤 11시쯤 캔더빌 저택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검은 말 8마리가 연구차를 끌었다. 말들의 머리에는 모두 까딱거리는 타조 깃털이 한 무더기씩 꽂혀 있었다. 나무로 만든 관에는 짙은 자주색 볼을 덮었다. 황금색으로 수놓아진 캔더빌 문장이 보였다. 연구차와 마차 옆에서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걸어 장례 행렬은 당당해 보였다. 상주 캔터빌 경은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웨일즈에서 일부러 왔으며 귀여운 버지니아와 함께 첫 번째 마차에 앉아 있었다. 그 뒤에 미 합중국 목사 부부, 그 다음에 워싱턴과 사내아이 셋, 그리고 마지막 마차에는 엄니 부인이 탔다. 엄니 부인은 50여 년 동안 유령을 겁내며 살아왔기 때문에 모두들 그녀가 유령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교회 묘지 한쪽 구석에는 깊은 무덤을 팠다. 늙은 주목 바로 밑이었다. 오거스터스 댐피어 신부는 당당한 태도로 장례 미사를 주관했다. 식이 끝나자 하인들은 캔터빌 가문의 오랜 관습에 따라 횃불을 껐다. 하관이 시작되자 버지니아가 앞으로 나서서 관 위에 하얀색과 분홍색 편덕꽃으로 만든 커다란 십자가를 올려놓았다. 순간 달이 구름 뒤에서 나와 작은 교회 묘지에 소리 없이 은빛을 흘려보냈고 먼 관목숲에서는 나이팅게일이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 버지니아는 유령이 묘사했던 죽음의 정원을 떠올렸다. 눈물 때문에 앞이 침침했다. 버지니아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오티스 씨는 캔터빌 경이 런던으로 가기 전에 유령이 버지니아에게 준 보석 문제를 꺼냈다. 모두 훌륭한 물건이었다. 특히 옛 베네치아 상감 방식으로 만든 루비 목걸이는 16세기 공예품의 표본이라 할 만큼 매우 훌륭했다. 매우 가치가 있는 보석들이었던 터라 딸에게 그것을 가지라고 하자니 여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아니었다. 캔터빌 경, 오티스 씨가 말했다. 이 나라에서는 토지만이 아니라 자질구리한 장신구에도 양도불능의 소유권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보석들은 캔터빌경 가문의 가보임이 분명해요. 아니 반드시 가보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 이것을 런던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묘한 상황에서 되찾은 가산의 한 부분으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딸은 아이에 불과하여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그런 한가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의 부속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제 아내는 예술에 대해서는 결코 권위자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어렸을 때 보스턴에서 몇 번 겨울을 날 기회를 얻었던 덕분에 주워 들은 것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 사람 말이 이 보석들은 돈으로 따져도 큰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팔려고만 하면 엄청난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상황이 이러하니 캔터빌경, 저로서는 이것이 제 가족의 소유가 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이런 호황된 장식품과 장난감은 영국 귀족의 위험에는 어울리고 또 필요한 것일지는 몰라도 공화주의적인 소박함이라는 엄격한 원칙, 제가 보기에는 불멸의 원칙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원칙에 따라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가 그 상자만은 그대로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군요. 미혹에 빠져 불행을 겪었던 캔터빌 경의 조상이 남긴 기념물로 말입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것이고 따라서 수리하기도 힘든 것이니 제 딸아이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로서는 제 자식이 어떤 형태든 중세시대 것에 공감하는 것이 매우 놀라울 따름입니다. 제 아내가 아테네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런던 교회에서 버지니아를 낳았다는 사실 외에는 달리 그런 경향을 설명할 근거가 없군요.
켄터빌 경은 엄숙한 표정으로 이 훌륭한 목사의 말을 경청하면서 저도 모르게 떠오르는 미소를 감추기 위해 이따금씩 회색 콧수염을 잡아당겼다. 오티스 씨가 이야기를 끝내자 그는 다정하게 손을 잡으며 말했다. 목사님의 매혹적이고 귀여운 따님은 우리의 불행한 조상 사이먼 경에게 아주 큰 일을 해주었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은 따님의 놀라운 용기와 담력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보석들은 분명히 따님 것입니다. 만일 제가 무정하게도 그것을 따님에게서 빼앗아 간다면 그 사악한 늙은이가 2주 후에 다시 무덤에서 기어나와 저에게 지옥 같은 인생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아까 갑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위원장이나 법적 문서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갑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보석들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에게는 목사님의 집사와 마찬가지로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버지니아 양이 크면 아마 기쁜 마음으로 그 예쁜 보석을 달고 다닐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감정 가격으로 가구와 유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사실을 잊으셨나 보군요. 그렇게 하셨으니 유령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 되었든 즉시 목사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요. 사이먼 경이 이 밤에 복도에서 어떤 활동을 했건 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는 사망한 것이며 목사님은 이곳을 사시면서 그의 소유물까지도 다 산 것입니다. 오티스 씨는 켄터빌 경의 거절에 몹시 상심하여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간청했다. 그러나 선량한 귀족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마침내 목사는 딸이 유령의 선물을 간직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래서 1890년 봄 젊은 채셔 공작 부인이 갓 결혼한 몸으로 여왕의 제1 응접실에 앉게 되었을 때 그녀의 보석은 모든 사람의 감탄을 자아냈다. 버지니아는 어린 연인이 성년이 되자마자 결혼을 하여 귀족의 관을 쓰게 되었으니 착하고 귀여운 미국 소녀라면 모두가 받는 상을 받는 셈이었다. 두 사람 모두 매력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극진히 사랑했기 때문에 모두 이들의 결합에 큰 기쁨을 느꼈다. 두 사람만은 예외였는데 한 사람은 늙은 덤블턴 후작 부인이었다. 그녀는 미혼인 딸 7명을 위해 공작을 잡으려고 값비싼 만찬 파티를 무려 3번이나 열었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또 한 사람은 오티스 씨였다. 오티스 씨는 어린 공작을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했지만 공식적으로는 귀족제에 반대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말을 빌자면 쾌락을 사랑하는 귀족의 태폐적인 영향 때문에 공화주의적 소박함의 진정한 원리가 잊혀질지는 모른다는 불안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반대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사실 오티스 씨가 자신의 팔에 매달린 딸과 함께 하노버 스퀘어의 세인트 조지 성당의 통로를 따라 걸었을 때 영국 어디를 훑어보아도 그보다 더 자부심에 찬 남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공작과 공작 부인은 신혼여행이 끝난 뒤 켄터빌 저택으로 내려왔다. 그들은 도착한 다음 날 오후 소나무 숲 옆의 쓸쓸한 교회 묘지까지 산책을 했다. 전에 장례식을 치렀을 때 사람들은 사이먼 경의 묘비에 어떤 비문을 새길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늙은 신사의 이름 머리글자와 서재 창문에 적힌 시구만 새기기로 했다. 공작 부인은 예쁜 장미 몇 송이를 가져와 무덤에 뿌렸다. 신혼부부는 무덤 옆에 잠시 서 있다가 오래된 대수도원의 제단이 있는 곳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폐허나 다름없었다. 공작 부인은 쓰러진 기둥에 앉았다. 남편은 그녀의 발치에 누워 담배를 피우면서 그녀의 아름다운 눈을 쳐다보고 있었다. 갑자기 공작은 담배를 내던지더니 부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버지니아, 아내는 남편에게 비밀이 없어야 해. 세실, 나는 당신한테 비밀이 없어요. 아니, 있어. 공작은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유령과 함께 갇혀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게 말해준 적이 없잖아. 그건 누구한테도 말한 적이 없어요. 세실, 버지니아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알아. 하지만 나한테는 말해줄 수도 있잖아.
제발 그 요구는 하지 마세요. 세실, 그건 당신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가엾은 사이먼경, 나는 그분한테 큰 신세를 졌어요. 정말이에요. 웃지 말아요, 세실. 정말로 큰 신세를 졌어요. 그분 덕택에 나는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사랑이 삶과 죽음보다 강한지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공작은 일어서서 아내에게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다. 내가 당신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당신은 당신 비밀을 가지고 있어도 좋아. 공작이 중얼거렸다. 당신은 늘 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실. 언젠가 당신 아이들한테는 말해주겠지? 그렇지? 버지니아는 얼굴을 붉혔다.